자, 세 번째 강연은 탄소 중립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조영준 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상의에서 지속가능 경영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블록화되어 있는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웬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엊그저께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도레이 도레이죠. 도레이가 구미 지역에 공장을 새로 열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새로운 공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보면 탄소 점유로 1위를 하는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수소 이 경제를 위한 자동차에 이제 수소 탱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30기압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그런 제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새로 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반가운 소식이죠. 또 하나는 지금 사우디 순방 중에 한전이 그죠? 그쪽하고 MOU 체결하면서 청정 암모니아를 한국으로 매년 이제 가져오는 그런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죠, 그죠? 뭔가 새로운 물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뭔가 좋은 신호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 주로 화장실 가시면 많이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실제로는 이제 암모니아가 NH3여서 질소는 분해를 시키면 질소는 비료로 쓰고요. H3는 이제 수소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사우디 같은 나라가 LNG가 메탄이죠. CH4인데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카타르에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할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결국 그래서 아마도 이런 LA 공포, 뉴 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에 약간 뜬금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탄소 중립하고 ESG 지속 가능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저를 불러서 좀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약간 좀 부정적이죠. 기업들한테 이런저런 굉장히 규제적인 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볼 텐데 사실은 저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산업의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은 시간이 30분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이게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저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문제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한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양 당이 다 동의를 해도 실제 쉽게 통과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가라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시바민이 뭐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온 상승에 대한 거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누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 29.3조 달러의 손실이 92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그런 기업들에게 저게 어떤 비용의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작년에 태풍 신남노로 인해서 포스코가 이제 침수가 되면서 3개월간 공장이 스톱이 됐죠. 그래서 약 한 2조 7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 탄소가 줄어드는 영향은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런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이슈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들한테 통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현재 저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경우와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세계선을 보시면 온도 상승이 저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굉장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해외 여행도 거의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전체가 셧다운이 됐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 체계들이 쭉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국가들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NDC죠. 그래서 스스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40% 감축,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냈을 때 저희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들 너희들이 감축할 내용을 스스로 하라. 대신 후퇴는 없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저걸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40% 감축하는 그런 거로 우리나라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저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에너지 여기 지금 전기 쓰고 있는데요. 전기가 그냥 한전에서 공급해주면 저희는 쓰면 됐고요. 그게 굉장히 저렴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꿀 수밖에 없고 바꿔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지금처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기업들이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걸 보시면 여기 새로운 에너지 도입 시기도 보시면 이제서야 재생에너지라는 게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력 밀도로 보시면 주어진 크기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석 연료가 높습니다. 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런 풍력이나 수력, 태양열 같이 제곱미터당 생산 가능 전력의 양이 낮은 전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석유값이 지금 올랐다고 좀 오른다고 막 굉장히 뉴스가 난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코카콜라보다도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비싼 연료로 바꿔야 되니 그게 쉽겠습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활동을 5가지의 그런 분류로 보면 제조와 전력 생산이 3분의 2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손실을 크게 봤지만 포스코가 3개월간 문을 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내에서 작년에 탄소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탄소량은 늘어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 NDC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석유화학 업종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석유화학 업종도 약간 좀 업황이 좋진 않게 바뀌긴 했으나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태에다가 또 하나 뭐 있으냐면 S-오일에서 새로운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우리 경제적으로는 좋아야 하는데 탄소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제조, 전환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배출량을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값싸고
좋은 에너지인 그 화석 연료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 단계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보시면 이런 그 뭔가 새로운 그 산업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소 생산 및 저장, 그리고 전기가 저렴할 때 저장하는 추결, 아시겠지만 배터리로 저장하는 BESS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 핵융합 기술에 대한 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보시면 한국 남부 발전인데 실제로 이런 발전소들이 국내에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수소를 넣어서 수소로 수소 전지를 만들면 실제로 강동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발전소라고 하면 저쪽 서해 바다나 동해 저쪽 남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대규모 송전 케이블로 끌고 오는 그런 형태의 발전소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저런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 이제 두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이게 발전소입니다. 네모난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게 약간 다른 형태긴 한데 두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가 440kg의 그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화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수소를 넣어서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발전소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면 대부분 전기를 거기서 공급받는 거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런 어려운 난제인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뤄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기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혁신이겠죠. 혁신이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소 연료 전지 그런 발전소와 같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도 그 100대 과제라고 해서 100대 기술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런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그런 투자들이 계속 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핵융합, 지열에너지, 양수발전, 추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게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돼서 2025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런 기술의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민간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제로 탄소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도 보면 실제로 아까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은 거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 탄소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으로 가격을 인하해 주는 방식이 있고 탄소 집약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도 되게 부정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ETS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집약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높여서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노동 구조에서 이렇게 제조업이 내려가면 사실은 제조업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저렇게 높습니다. 25% 있고 일본 20%, 독일 19%,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대로 탄소가 늘어나는데 그걸 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 의존도도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이 34%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도전이면서 또 하나 거기에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에너지 가지고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냐 재생이냐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NDC 세부 이행 계획을 금년에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재생에너지 30%에서 21.6% 가지고 내려간 거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석탄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비율을 감축시키는 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실제로 석탄 발전소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이 낮추는 문제 28개 그 발전소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도 보였죠. 예, 그럼 이런 탄소 중립 저렇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그 대한상이 내에 있는 SGI라고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시면 두 가지, 기후 편익과 투자 편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기후 편익이라고 하면 탄소 중립을 통해 막을 수 있는 기후 변화 그 피해 비용을 그 편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응을 잘하게 되면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편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편익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에 적용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그 편익이 되겠습니다. 예, 기후 편익은 저희 그 연구소에서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2100년까지 아주 장기적이죠. 탄소 중립을 줄일 수 있는 기후 편익이 그 피해 비용을 약 한 2.3조 그런 달러로 봤고요. 그리고 그렇죠. 기후 편익이 2.3조 달러로 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800조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그 편익이 되겠죠. 그 투자 편익은 이제 마찬가지로 저걸 하지 않으면 아까 그 기후 편익 같은 경우는 발생할 비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면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는 현재 한 2100년까지 1.7조 달러로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앞으로 신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발생할 그런 그 이익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신시장 선점한다든지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이런 그런 구분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경제성을 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먼 얘기죠. 2063년. 이게 사실 이런 탄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별 문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후에 40% 감축이니까 8년 후에 내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려나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고민도 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2050년에 저기 탄소 중립이니까 28년 후의 얘기를 뭘 지금 하고 있나 저거 그냥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뭐 이거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편익이 비용을 이렇게 넘어서는 시기가 2063년쯤 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보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정책적인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비용 편익의 그런 그 크로스하는 점, 골든 크로스 점을 좀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 방향하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의 글로벌 패러다임이자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이 저걸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보고 기업들이 빨리빨리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그리고 저런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린딜 정책 그리고 미국도 202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 법안, 통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중국도 탄소 피크 중립 로드맵이라는 거라서 최근에 보시면 그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안 할 것 같죠, 그죠? 중국 같은 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신재생 관련돼서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죠. 중국이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새로운 인허가도 안 내어줄 정도로 그런 그 엄청난 투자가 이런
그 탄소 중립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에 세우고 거기에 따른 그린 혁신 기금 조성 그리고 뭐 GX법이라는 새로운 법도 만들어서 그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그 방향성을 보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IRA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IRA법 그러면 살짝 우리나라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미국에 와서 다 생산하라라는 뭐 그런 걸로 보실 텐데 저거에 보면 약 한 4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의 돈이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에 전부 다 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에 뭐 아무나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런 반도체라든지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술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소 경제 전환에 90억 유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은 사실 NGI법이라고 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최근에 GX법이라고 해서 그 저쪽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지원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IRA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청정 에너지 관련 예산액이 3,910억 불이고요. 그리고 탄소 감축 목표 40%를 뭐 세워놓긴 했지만 그 외에 세액 공제라든지 친환경 건물,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그리고 친환경 운송 수단, 에너지 효율 관련돼서 대부분의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400조 원 정도가 그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것들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새로 만든 그 리파워 EU하고 뭐 NGI법 주로 저희 NGI법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이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용량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그 처리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 조달, 국제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자금 지원 관련된 그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자금의 지원 그리고 저런 그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저런 관련된 기술들이 좀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저희도 그래서 그 시테크라는 이게 이제 탄소중립 녹성장위원회에서 그 분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제 관련된 그 스타트업을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현재 있는 그런 그 각각의 산업이 어떻게 그러면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를 쭉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시점에는 약 한 9천조 원 규모의 그 기후테크라고 하는데 기후테크 시장이 열릴 거라고 맥킨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맥킨지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저거 관련된 그런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기술, 저쪽 관련된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고로에서 만드는 거를 수소 뭐 쿠쿠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내던 거를 이제는 수소로 분리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전기로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원료를 가지고 바이오 나프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 화학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순환 경제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그냥 버리고 태웠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새로운 이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새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시멘트 관련해서도 그런 새로운 과거에는 이제 석탄을 주로 떼서 이 소성 가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다른 이 연료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쓰레기들을 이제 태워서 해당되는 열을 얻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후테크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거고 범위를 저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관련해서 5개,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렇게 5개 범위를 탄소중립 녹성장위원회에서 정의를 해서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 그리고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도 보시면 그 2020년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 투자 금액은 약간 1.6조 달러가 되겠고요. 거기 뭐 에너지 전환, 전력망,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딩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70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보시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기후테크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도 보시면 아주 수직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도 관련된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저 기후테크 관련해서 이 기업들을 조사를 좀 했었는데 거의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면 거의 한 10,000개 기업이 기후테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을 있고 78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저런 것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막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스타트업 행사 가서 본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 배양육 같은 거, 저기에 보시면 푸드테크도 포함되거든요. 푸드테크라는 게 사실은 아까 보셨을 텐데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농업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얘기 들어보면 대체육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배양육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보면 탄소를 감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포스텍하고 해서 그 기술 제휴로 만든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나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미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요 그룹을 잘 한번 보시면 이게 기존까지 흔히 이용되지 않던 기술들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법 제도적인 제한이 기존에 있는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엄청난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유망한 기술이고 이미 굉장히 투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 못하고 외국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들어오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쓸쓸함을 느꼈고, 그리고 저거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업종별로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각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 외에 시멘트도 보시면 되겠고, 사실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겠다는 게 계속 빨리 처리하고 용량 큰 거 계속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전력, 초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도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가스라든지 그런 이제 이 식각 작용을 위한 이런 가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가스들도 새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부분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플라스틱 가지고 시멘트 업종하고 석유 화학 업종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기사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플라스틱이 다 그냥 버려지는 거지, 앞에도 갖고 계시죠, 그죠? 저게 이제 잘 되면 아주 원재료까지 만들어 석유화학 업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시멘트 업종으로 가서 거기에 원료로 사용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플라스틱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양 업종이 서로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태까지 있었죠. 잠깐 보셨겠지만 이 수소 경제 관련된 거, 그죠? 이번에 사우디 가서도 한 게 결국 저는 수소에 대한 필요인데, 저 수소가 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철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소환원 제철에 들어가는 원료가 옛날에 코쿠스에서 지금 이제 수소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석탄 발전이 없어지고 뭐 원전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LNG 발전입니다. 근데 LNG 발전이 되게 그 성질이 수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LNG는 사실은 CH4거든요. 수소는 H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LNG 발전에 실제로 수소를 같이 혼소해서 발전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기술에 우리나라가 또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그 해나 에너지 그런 그 회사를 M&A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저 수소가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린 들어보셨죠? 그죠?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핑크 수소 이렇게 저희는 이제 농담 삼아서 수소는 레인보우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린 수소만 가지고 이 이슈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저걸 좀 비용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수소 자동차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뭐 수소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이게 그린이냐 블루냐 가지고 그 논쟁 그린은 되고 블루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사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게 다 폐기물이었는데 저거를 이제 지금은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그 수도권 매립지 가보시면요, 수도권 매립지에 굉장히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매립한 거에서 메탄 CH4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400kW 아니면 아마 메가일 텐데 그 400메가짜리 그 발전소가 거기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있고요. 거기에 그 황화수소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황화수소를 가지고 황화수소가 약간 그 불쾌한 냄새 그 냄새를 만드는 건데 그걸 분리해서 수소를 따로 가져가고 황은 따로 분리해서 다른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폐기물이었는데 그걸 이제 그 새로운 원료 새로운 재료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환경부의 법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원료로 쓰려고 하면 법 제도적인 제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게 실제로 법제도에 막혀 있어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도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RWE라는 그 독일의 그 에너지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원래 이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주로 공급하다가 이제 새로운 그 무탄소 에너지로 그 전환한 그 기업을 만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투자들이 이쪽 탄소 관련된 기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업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한상인회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탄소 감축을 하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왜 그러냐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그 빨리빨리 그 투자가 회수되는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기술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 배양육을 만드는 그 기술이 이미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기간을 보니까 2027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어떤 그 투자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인증하는 그런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걸 인증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그린 펀드라든지 ESG 펀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텍소노미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도 금융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증해 준 거를 보시면 LD 카본이라 그래서 그 저기 그 타이어에서 저렇게 기름하고 그리고 이제 카본 블랙을 이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인증을 해줬고 저희가 인증해 준 다음에 해당 기업이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보던 기업이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아산 쪽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었죠. 그럼 그 폐타이어는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협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협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마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전방에 맨날 타이어 있는 거 봤는데 이제는 아마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다 원료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타스테크라는
기업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눈이 오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게 염화칼슘을 쓰는데 그거에 이제 이 친환경 원료죠. 불가사리에서의 그 골편을 추출해서 그거를 같이 담아서 이렇게 이 획기적으로 이 뭐 화학 제품에 대한 그 발생을 줄인 거죠. 아마 옛날에 보시면 저렇게 염화칼슘 뿌린 다음에 차 운전하지 마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염화칼슘이 차에 붙어서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인증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죠? 실제로 염화칼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기존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도 만들고요.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 업계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 계속 잘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뭐 1.7% 잠재 성장률 1.7% 미국보다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해서 좀 우리나라한테 좋은 우리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좀 신속한 그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어떻게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또 미국 IRA 같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시테크를 통한 시장 선점 전략 등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영중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